오늘 라운드테이블 사회를 맡은 권기훈입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맡지만 오늘의 주비는 잘 아시다시피 프레드 블락 교수님이십니다. 일부 강연에서 자세히 소개가 되고 유인물에서도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프레드 블락 교수님에 대한 소개는 일단 생략을 하고 오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우리 외부에서 오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쪽 끝쪽에 장경섭 교수님이신데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님이시고 주요 연구 분야는 개발정치와 사회정책, 압축성의 근대성 문제, 후발 자본주의와 가족, 탈사회주의 정치 경제 등의 저술활동과 연구를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장경섭 교수님이십니다. 이순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지난번에 대통령 장문 동북아 시대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사회학회 집행이사, 한국비교사회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세계체제론과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등이 있습니다. 이수훈 교수님이십니다. 저희 교수님들은 워낙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돼서 성함과 직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정진형 국제학부 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아실 분은 도정일 대학장님이십니다. 휴메니타스 칼리지의 도정일 대학장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요한 라운드테이블 주제는 잘 아시다시피 프레드 블락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근대성의 위기 문제입니다. 근대성의 위기 문제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현재까지도 저희들 삶에서 느껴지는 위기적 징후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이기보다는 근대성 전반의 체제적인 위기로 다가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레드 블락 교수님은 퍼블릭 필로소피의 상상력의 부재가 저희들의 대안을 찾는 그런 방향 모색에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그런 명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역사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한 가능성까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언급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오늘 가능하면 저희들 시간을, 패널 시간을 잘 활용해서 패널 디스커션이 90분 예정입니다만은 오픈 플로어로 최소한 30분 이상 플로어에서 질문이 혹은 코멘트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부탁을 드릴 부분은 질문이나 코멘트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 간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순서 같은 것들을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작을 지금 프레드 블락 교수님께서 일부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강연 내용과 거기에 제기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패널리스트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할 텐데 오늘 첫 시작은 우선 도정일 선생님부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블락 교수님의 발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여기 오신 청중의 대부분이 우리 학교 학생들입니다. 특히 1학년생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블락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런
미원 렉처 같은 것을 왜 하는가? 라운드 테이블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학생 여러분들도 학생이 아니더라도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해 볼 기회를 먼저 참 짧게라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렉처를 합니까? 토론을 합니까?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젊은 학생 세대에게는 최소한 세 가지 도전, 세 가지 위기가 닥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대학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실업, 고용 불안, 경쟁 이 세 개의 사자 발톱이 또는 사자 입이 기다리고 있는 사회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나요? 두 번째 위기, 두 번째 여러분에게 씌워지는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내 짐작컨대는 어떻게든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 파고들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어떤 작은 한 틈새를 찾아야지. 내가 일할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쪽에 거의 모든 열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오로지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쪽으로만 학생들을 몰아넣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 여러분이 그냥 내몰리는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이 대학에서 해야 할 공부나 토론의 폭을 좁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험 문제다 기타 이런 것이 국지적인 단위 국가의 한 사회의 문제이기만 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고 글로벌 그야말로 지구시대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탐구를 향한 도전, 이것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블락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 뿌리라는 제목을 갖고 나오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소중하고 적절한 강연 주제였다고 느껴집니다. 1학년들은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중학 2의 그 교재, 우리가 사는 세계, 그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는가를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문명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가설에 의해서 그 교재의 일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가, 여러분이 이제 곧 뛰어들어가야 할 그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법을 생각하고 솔루션과 돌파구를, 오늘 솔루션이니 돌파구니 한 용어를 블락 교수님이 많이 쓰셨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상상력을 여러분이 발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대에서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블락 교수님의 발제문은 지금 글로벌 크라이시스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상상력의 결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리즘이냐 자본주의냐 이 바이너리즘의 이 이항 대립 구도에 얽매여서 그 사이에 그것과 다른 어떤 길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전체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그것이 큰 문제다. 이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진단은 오늘 블락 교수님 우리 학교에 와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굉장히 탁월한 하나의 화두이자 제안이자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주신 블락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제 발언을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예. 미안합니다. 예. 최근에 도정일 대학장님을 모시고 몇 차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했는데요. 그 몇 번 사이에 매번 좀 짧게 해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드렸더니 오늘은 시간 제한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탁하고
불구하고 지금 아주 간결하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이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장경섭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사회주의 문제, 사회 소셜 데모크라시, 삼인주의 문제 등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브래드 블락 교수님의 오늘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인 삼인주의 미래 등에 관련해서도 아마 좋은 말씀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작동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말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우리 프레드 블락 교수님 강연을 듣고 또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아주 큰 영광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블락 교수님 그 논문을 수업 시간에 아주 열심히 읽었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아주 저에게는 아주 그 여러 가지 그 인텔렉츄얼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영감을 많이 주신 선배 학자이십니다. 그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사실 미국 그리고 이 글로벌 이코노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그 함의가 많은 그런 그래서 아마 한국도 이미 이제 이 선진 자본주의 사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 이런 거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지식사회학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을 약간 좀 이렇게 한국의 특수성을 좀 이렇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 양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상을 인식을 하고 뭐 정치를 하고 하는 이런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서구보다도 훨씬 더 경직되게 이 자본주의 사회주의 양분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일을 갖다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서구를 따라 배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학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굉장히 경직된 이런 그 양분법이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체화된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또 한국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면 뭐 그 국가든 기업이든 이런 그 양분법,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데 아무 얽매이지 않고 아주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 상황에 따라서 중도에서 또 지금은 굉장히 그 재벌들을 갖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압박을 해서 여러 가지 양보를 하도록 만드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서구에서 온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거나 이런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임기응변 융통성만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프레드 블락 교수가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새로운 그 대안의 어떤 부재 또 그것을 갖다가 생각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상상력 뭐 이런 걸 개발하는데 우리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그런 뭐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말씀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추가를 드리면 이건 약간 좀 이 말씀하신 그 내용의 어떤 좀 한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범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과잉 생산, 글로벌 오버 프로덕션 문제가 아주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저렇게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가 현재 급속한 경제 발전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그런 브릭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봐서는 뭐 그렇게 억셉터블 하지 않고 또 이게 또 약간 왜곡이 되면은 이게 키킹 어웨이 더 레드 하는 이런 그 로직으로도 사실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그 디벨롭멘탈리즘, 그 개발주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글로벌 에스피레이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나라들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도 조금 감안을 하시면서 대안 제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월러스테인 체제론을 잘 공부하신 분으로 그리고 가장 제일 잘 아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 교수님으로부터 이니셜 리마크 강연과 관련한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 우선 이 경희대학에서 아주 그 야심차고 또 권위 있는 이런 그 미원 강좌에 프레드 블랙 교수님을 모신 자리에 더불어 참여해서 토론을 하게 된 것을 아주 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바로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그 이제 대체로 저는 블랙 교수님의 그 강의 취지 되게 다 동의하는 편인데, 이제 저는 그 이 크라이시스가 이제 어떤 그 시스테믹, 아주 그 시스템 차원에서의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이제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이제 할 수 있겠고, 또 그 바탕에는 이제 그 글로벌 디맨드,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이렇게 모든 국가들이 쏟아내는 이 그 생산, 를 이제 수요가 맞추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의식은 이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고서 지금 전개되어 나왔는데, 이것이 현실 세계에 와서는 이제 금융의 위기, 외환의 위기, 또 부채의 위기, 정치 불안정, 또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 심지어 정권의 많은 그 몰락,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죠. 지금도 우리가 IMF 월드뱅크 총회를 이제 끝냈습니다만, 오늘 우리 신문들을 보면 그 리더십의 그 한계 혹은 리더십의 부재, 이제 이런 그 얘기들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이런 문제들 좀 우리 맥락에 가장 맞게 좀 짚어보기 위해서 저는 그 블랙 교수님께서 1997년에 그 에이션 크라이시스, 이걸 이제 별로 다루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 느끼고 경험했다시피 그 당시에 그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남아의 조금 취약한 국가 태국, 또 인도네시아, 또 이제 우리까지 한국까지 그렇게 이제 IMF 결국 그 개입을 청하게 되고, 또 IMF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거시경제 그 처방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아주 그 긴박한 상황에 놓였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했던, 그때 IMF가 우리한테 처방했던 것, 또 우리 정부가 열심히 그걸 조기에 IMF로부터 졸업을 한다, 이렇게 해서 취했던 그 대응 조치들 혹은 정책 기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동시장의 뭐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할까요?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노사정 합의에서 시행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따라서 이제 고용 형태의 아주 다양한 그 다양성,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정착되기 시작했고, 또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고 이런 것을 이제 합법화했기 때문에 그 자영업이 이제 굉장히 팽창합니다. 그 small scale business, self-owned business, opening up restaurants and beer house and so on and so forth.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이제 아주 심화되고, 또 이제 그 양극화 이런 것이 아주 이제 급속하게 가속화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1997년 그 아시아판 크라이시스의 이제 중요한 결과인데,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그 국가에 대한 그 일종의 공격이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It's an attack on the state.
그 이전까지 97년 이전까지의 그 East Asian states were all labeled as developmental. 아주 발전 국가로서 국가가 적절한 개입을 하고 정책을 implementation하고 자원을 잘 배분하고 하는 거 아주 even to the extent of entrepreneurial state. 네, 그래서 심지어 기업가적 국가, 대단히 국가가 잘한다. 다들 이렇게 했는데 이 국가가 망하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정당성을 크게 그 훼손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정치 현상들이 많이 이제 지금 굉장히 우리 한국에 다이내믹한데 우리가 이제 정치에 대한 혐오도 있고 정당 정치가 잘 되지 않고 하는 이런 것도 이런 문제와 저는 그 무관하지 않다.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리더십의 뭐 부재 혹은 리더십이 잘 통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대량 생산해낸 그 국가에 대한 신뢰 철회, 신뢰 위기 이런 것들이 국가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졌고 그 국가 정당성의 위기는 다시 리더십에 대한 불신 이런 걸로 이제 가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금 중국이나 혹은 뭐 북한 그 커뮤니스트 디ктato리얼 그 레짐을 제하고 나면은 지금 어떤 지도자가 들어와도 이 산적한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들을 태클할 수 없는 그런 그 리더십에 이제 우선은 너무 frequent change of leadership. 이게 이제 디모크래틱인데 너무 이게 자주 바뀌고 한국도 5년 만에 바뀌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또 미국 같은 데도 되게 하고 나면 또 재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하려고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반대당의 정치적인 공격에 의해서 뭐 발목을 잡히고 이런 이제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이제 없어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그 블랙 교수님의 강의를 강좌를 쭉 들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일단 좀 하게 됐습니다. 프레드 블랙 교수님의 주요 내용이 사실은 그 국가가 다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조금 옵티미스틱한 혹은 뭐라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기대 내지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블랙 교수님의 중요하게 언급하신 케인지언이즘 혹은 니오 케인지언 그런 발상과 일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정기정 교수님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경희대의 한 구성원으로서 프레드 블랙 교수님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강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렇게 경희대학교에서 가장 프레스티저스한 강의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세 가지 정도로 간략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거는 우선 이 제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프레드 블랙 교수가 간단히 제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특히 여기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제목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왜 코지즈라는 말 대신에 오리진을 썼는지 이 제목에 보면 그다음에 또 하나 관련된 거는 보통 우리가 요즘 위기를 말할 때 이 글로벌 에코노믹 크라이시스 또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크라이시스 오브 글로벌 모더니티라고 그랬는지 이 부분을 조금 학생 좀 설명을 해주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 코멘트 질문은 간단히 두 가지입니다. 좀 간단한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아마 우리 장경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세계 곳곳을 보면은 정말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프레드 블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분법적 사고, 그러니까 바이너리라고 말하는 이 이분법적 사고가 얼마나 이 현실성이나 이 적용 가능한가라는 그런 이 질문입니다. 이 시장이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런 관계에 이렇게 임베드되어 있다. 그러니까 배태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그 배태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도 이렇게 이 소위 마켓 펀더멘털리스트죠. 이 네오리버럴들을 비판할 때는 이 프레드 블락의 그 임베디드니스나 이 듀얼 무브먼트, 이중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컨셉트들을 사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실 정치에 있어서 이 정책적인 논의나 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들도 사실은 어떤 시장 경제의 어떤 진화, 어떤 그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임베디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팔리시 아이디어나 디베이트들이 결국은 현실에서 이 선택이 되고 이렇게 추진이 될 때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우리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같이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죠. 서로 인터액티브하고 서로가 구성적이다. mutually constitutive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각 나라들을 보면 상당히 다른 모습의 자본주의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이 다 자본주의 국가지만은 굉장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블락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것이 상당히 좀 미국에 기초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근래에 들어와서 소위 티파티 무브먼트, 라이즈 오브 티파티 무브먼트가 상당히 이 어떤 이런 팔리시 디베이트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의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좀 다른 나라로 가면 특히 동아시아나 유럽적인 상황에서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한국의 경우에 우리가 지금 아까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적인 정부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이 보수 정부가 흔히 네오리버럴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아보면은 이게 과연 리버럴한 정부인가, 네오리버럴한 정부인가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생필품 가격을 통제한다고 좀 통제하기 위해서 52개의 생필품을 정해서 그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금융시장이 이렇게 막 출렁거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금융당국이 우리 상업은행들이나 또는 외국 외화를, 그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수출 기업에 전화를 해서 오늘 이렇게 좀 달러를 좀 내다 팔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는 지금 뭐 이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사실 강을 정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지난 정부부터 사실 뭐 혁신도시라든지 또는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신성장 동력을 개발한다고 해서 정부 부처들이 이렇게 그 R&D에 어떤 소위 기술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돈도 엄청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네오리버럴의 한 그런 정책이냐 이렇게 보면 전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현실에서 각 정부들은 굉장히 어떤 그 나라의 컨텍스트에 맞추어서 이런 정책들을 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블락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바이너리를 이렇게 적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컨텍스트에 좀 유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를 보는 게 아마 시간이 다 돼간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이론적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위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고도로 통합이 된 우리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conomically we are very much integrated globally, but politically we are still divided.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디바이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블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라든지 지금 유로피언 유니언 쪽에서 그리스 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상당히 오스테리티 패키지, 팔리시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97년, 98년에 우리나라에게 요구했던 IMF와 같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정책 패키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거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시에 동아시아를 우리 살았던, 특히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IMF 패키지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위기에 처한 나라에 대해서 누군가는 돈을 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빚을 없는 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거는 위기에 처한 나라들로 하여금 그 부담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 부담을 들어주려면 누군가가 이걸 돈을 내줘야 되는데 누가 내줘야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나라들, 부유한 사람들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세계에는 이렇게 서플러스 컨트리,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인 나라들과 적자인 나라들, 그리고 또 이렇게 빈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가 아주 많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유한 나라들,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내고 그것들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도움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있는 체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화의 논리 때문에 예컨대 어떤 나라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 자본이나 기업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로 갑니다. 예컨대 워런 버핏처럼 자기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제가 보기에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 나라의 세율을 올리면은 인컴 텍스라든지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뭐 법인세를 올리면은 그 나라를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런 발로 논리 때문에 지금 세계화의 시대에 그 부자들, 우리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상황 자체가 우리가 경제는 통합이 됐지만 정치는 분열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데서 오는 문제인데 우리가 여기로부터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날 좀 진보적인 사람들, 어떤 political left가 선택해야 될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경제가 세계화됐듯이 정치도 세계화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정부 같은 이런 기구가 들어서서 이 기구가 어떤 경제적인 이 트랜잭션도 거래도 우리가 규율을 하고 거기도 세금을 매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프레드 블락 교수님이 예컨대 토빈 텍스라는 거 있죠. 토빈세라는 걸 지지하고 이런 입장을 보여줬는데 그런 기구가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세계화를 완벽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의 그 경제적인 세계화가 정치적인 이 통합에 비해서 너무 나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뒤로 물려서 좀 더 각 국가들이 좀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세계에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위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대처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떤 정치적인 진보가 좀 주장해야 될 거는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고 바람직하기로는 마치 유럽의 좌파들이 통합을 리드했듯이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정치적인 통합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재정 통합도 해서 이 부가 재정을 통해서 국가 간 계층과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브래드 블락 교수님의 코멘트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회를 보기 위해서 블락 교수님에 대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블락 교수님이 추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 bottom-up social democracy, 밑에서부터 밑에 부분이 참여하는 social democracy이고 제가 quote-unquote 하겠습니다. Participatory society based on justice, equality, and democracy 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justice, equality 부분이 아마 시간 부분도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아껴주신 분들한테 좀 기회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프레드 블락 교수님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Surely. Well, thank you. I'm very honored to hear all of your comments, and I can't possibly do justice to everything, and I will be brief because we want to leave time for more questions and another round of comments on the panel. So let me try to just make three points. The first,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of why I talked about a crisis of global modernity. I think that's what I was trying to convey is that this is not simply another economic crisis, another financial crisis, but that essentially the question of what is the shape of global modernity was a deep question that generated very broad debate in the 1920s and 1930s, and that essentially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when the U.S. emerged from the war as the great superpower, that question of the shape of global modernity was essentially solved, that the American model was global modernity. There was the Soviet and Chinese descent from that model, the other side of the binary, but that essentially for the rest of the world, through the exercise of American economic, political, and ideological power, the shape of modernity was settled to a very large extent. And in the social sciences, we stopped debating what modernity should look like. We kind of took it for granted. And so what I think is happening is tha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1920s and 30s, that question of what modernity looks like is on the table again. The U.S. model is no longer an answer for the whole world. It's no longer an answer even in the U.S. And so we now have before us this question of what shape should our societies take? What shape should the global society take? The second point has to do with the trying to qualify what I said about the binary. I think that it's part of the falseness of the concept of capitalism that it never captures the variety of institutional forms and the wide variety of governmental policies that sustain these different free market, different market economies. So the piece of the story that I'm been tracking in my recent research is that against the whole story of the U.S., as this miracle of the free market, where our great advances in the computer industry and relate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all of those things, according to the official ideology, spring from the magic of free market and Silicon Valley entrepreneurs who spun off little companies and came up with all kinds of creative ideas. But when you actually look at how the computer industry developed in the U.S., the story is entirely different. It was a product of state-led effort. It was an entrepreneurial state, precisely the kind of state arrangements that the U.S. told Korea and other countries, you must not do that. You must separate your state from the private economy, be hands-off like us. The U.S. was not doing that. It hasn't been doing that. That I
mentioned earlier in the day that Bill Gates back in the late 90s said everything we developed in Silicon Valley, the computer industry, it was all done through free enterprise. But the reality is that the one government agency, the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starting in the late 50s, continuing in the 60s, funded the entire computer science research establishment. They created the first incarnation of the internet. They paid for researchers to solve all of the interconnection problems, and they financed research, particularly at Xerox PARC Labs in Menlo Park, where the graphical user interface, the Ethernet, the mouse, all of these things were developed through contrac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at some point in the 1970s or early 80s, Steve Jobs and Bill Gates were given a tour of the technologies that Xerox PARC Labs had developed, and Jobs and Gates said, these things are really cool, and then they proceeded to borrow them all and integrate them into their technology and make their great fortunes. So the whole story of kind of private sector-led entrepreneurial is a fiction, and that's part of what I'm trying to get at. The third point is that is this sense of what is possible or what is desirable in this historical moment is that the global community needs to gain control of the global economy, and essentially that these crises, like the East Asia crisis of 97, 98, like the Euro crisis now, these crises are a result of a poor architecture of global finance that allows these huge flows of capital to slosh from one country to another, to move, at the click of a mouse from one country to another. And this is undermining the institutions of democracy within countries. And what we need is a set of global financial arrangements that bring these financial movements under control and allow the world community democratically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global economy. And if you think back to Bretton Woods in 1944, that was a great historical moment in that the world community came together and said, we're not going to rely on the gold standard, we're not going to rely on some elaborate financial mechanism, we're going to create an institution, a structure of rules to govern that system. And the tragedy is that when that Bretton Woods system came into crisis in the 1970s, instead of strengthening those institutions, creating better rules, we fell into, let's rely on the global market, on the free markets that will equilibrate themselves. And that's been the problem ever since, that we now have a global financial system that is out of control, and the task is to bring it under political control by a global community. So. 패널 디스커션은 한 문제만 더 논의를 하고 플로어 오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드 블락 교수님께서 답변에서 언급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부분까지 포괄하는 소위 말하는 모더니티, 근대성 전체의 위기인지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문제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프레드 블락 교수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대성의 위기 문제에서는 도정일 선생님과 이수훈 선생님께서 한 말씀씩 보태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정치, 국가 혹은 민주주의가 과연 이 문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해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진영 교수님과 장경섭 교수님께서 한 말씩 해주시면서 프레드 블락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오픈 플로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이건 사실은 사회학이나 그 정치학의 문제를 그 영역을 조금 떠난 문제 제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침체나 실업, 이른바 위기 국면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인들을 지난 30년, 길게 잡으면 60년대 산업 근대화 이후 한국인을 사로잡고 길들여 온 어떤 문화적 풍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의 근대화를 통해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번영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 번영의 이데올로기는 성장,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불가피한 역사의 동력으로 파악하는 사회정책, 정치정책, 그리고 국민의 멘탈리티를 낳았습니다. 지금 한국인의, 제가 투표는 여론조사는 못 해봤습니다만 늘 혼자서 객관적인 여론조사의 근거 없이 인문학자들이 종종 그런 짓 하잖아요. 개인적 판단에 의한 진술을 하면 한국인의 90%는 개발주의자, 성장주의자, 그리고 무자비한 개발과 무한한 성장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까 블락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자본주의 위기가 분명히 그 오버스플라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데서 그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때 한국을 필요로 해서 미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른바 산업선진국에 사는 주민들의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소비의 꿈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소비력, 구매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포로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런 뜻을 떠나서 지금 이것이 멘탈리티입니다. 현대인의 멘탈. 그리고 이 멘탈리티는 분명히 모더니티가 만들어 놓은 형성한 그런 정신적 분위기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말하자면 주민의 절대 다수가 성장주의자이고 개발주의자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번영의 길, 그것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블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대안, 이것이 얼마만큼 이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강연을 마치시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거든요. 우리가 한국인을, 여러분들을,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게 블락 교수님에게 던지는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1분만 더 알겠습니다. 30초만 하시죠. 예. 민주주의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거 떠나서 다른 어떤 정치 대안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는 블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건강하고 비판적인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파퓰리즘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민주정치의 지도자도 국민이 원하지 않고 표가 나오지 않는 어떤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근대 민주주의 혹은 현대적 대중민주주의의 명확한 한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계 정부다 뭐다 이렇게 지금과는 다른 문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위대한 구상을 탁월한 정치인이 꺼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투표가 걸려있는 선거의 마당에 그러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정치가에게는 장담할게 5% 미만의 지지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의 명백한 한계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질문은 우리에게 남겨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인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 강의가 한국에 관한 것은 아닌데, 미안합니다. 블락 교수님 이제 한국 오셨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다 한국 학생들이고 해서 저도 그런 관점에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리 사회 혹은 한국 국가는 이제 좀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떤 국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중적 과제가 어떤 데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상당히 긴장관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을 보면 한편 성장, 방금 도전 선생님 말씀대로 성장, 발전, 이 번영, 이 이데올로기에 그대로 아주 위력을 갖고 작동이 되고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운동과 사유와 또 이런 흐름들이 같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 둘이 이제 경쟁도 하지만은 지금은 되게 저는 긴장을 하고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차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둘을 어떻게 이제 이중적 과제이기 때문에 그 이중적 과제를 동시에 어떻게 잘 수행해 내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 차원의 문제가 하나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정치가 잘 안 된다, 정부가 잘 되지 않는다,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우리 사회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당히 유능한 정부, 또 상당히 공정한 시장, 또 뭐랄까요, 상당히 괜찮은 반듯한 또 리더십에 대한 아주 갈망이 있습니다. 한편 그런 것들 아주 또 뭐랄까 싫어하고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중적 태도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한편 그런 일종의 탑다운의 가버넌스 이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 이 밑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욕망의 정치라고 할까요? 요구의 정치, 또 뭐 이제 각각의 정체성의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또 움직임과 운동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농촌에서 어떤 커뮤니티에서 또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때는 서로 충돌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것이 같이 잘 가버넌스 이걸 통해서 같이 갈 수도 있는 이런 이제 이슈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 굉장히 근대성의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
한편 근대적인 그런 문제를 완수해야 될 그런 이제 그 도전도 있고 또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또 도전이 거의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충돌과 어떤 때는 아주 자가당착적인, 아주 야누스적인 이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요구도 그런 게 많이 있고, 정치 담론도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의 모더니티의 문제는 이제 좀 그런 두 가지 차원의 정리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지정학, 지오팔리틱스, 혹은 우리 아까 이제 블락 교수님께서 북한 우리 분단 문제 이런 걸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다른 사회가 갖고 있지 않는 우리만의 유니크한 또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어떤 근대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라고 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그것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요구가 같이 막 가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동북아, 동아시아에는 이제 냉전에서 그어진 그런 근대성 혹은 비근대성의 문제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중적인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다음 논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에 가진 효율성의 문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이느냐의 문제, 한편으로는 어떻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제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긴장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정치가 과연 해결책이 되겠는가, 혹은 국가의 역할이 이 문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대해서 장경섭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저축해 놨다고 생각을. 저는 이 몇 가지를 큰 이 자본주의의 이 사회 경제적 맥락, 임베디드니스라는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아까 강연에서 말씀하신 서구 삼인주의 국가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 관련된 간단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삼인주의 국가들의 여러 가지 사회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좀 정의로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지만, 최근 2007년 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이 삼인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 삼인주의 체제 자체가 이런 최근에 신자유주의적인, 특히 이제 금융화된 이런 경제 체제에서 그들의 일반화된 소셜 웨이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이 경제적인 완충장치, 버퍼 펑션을 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아주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삼인주의 체제의 어떤 새로운 유용성이라 그럴까, 이런 게 최근 경제위기 환경에서 좀 드러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만 보더라도 너무 캐나다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위기를 갖다가 유연하게 넘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근데 최근 이제 한국이 지금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누구나 다 복지국가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측면도 함께 좀 가만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 보니까 wallerstein 교수가 이런 삼인주의 복지국가 체제라는 게 사실 서구에서나 가능하지 비서구 영역에서는 그거 별 그렇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이런 패시미즘을 얘기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블락 교수님께서 이 삼인주의 모델이 하나의 내셔널 모델로서 얼만큼이나 더 이렇게 확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중국을 좀 개인적으로 연구한 사람으로서 조금 복합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 자체가 14억 인구에 그 자체가 우주 유니버스니까
물론 이제 민주주의, 민주주의 문제가 이제 독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재를 하는 그 정당성을 이 개발, 경제적인 성취를 통해서 정당화시키고 있고, 또 그게 뭐 한국 같은 나라들 박정희 시대에 이 개발 권위주의 체제, 이런 데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개발, 아까 그 도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발주의를 갖다가 하나의 그 비공식적인 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그 개념을 하나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사용하는 개념이 개발 시민권, 디벨롭멘털 시티즌십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뭐 정치를 했다. 저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제가 보고 뭐 그런 차원 지금 제가 책을 뭐 하나 좀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중국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사실 많이 이렇게 그 얘기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최근에 사실 경제 발전을 아주 급속하게 성취한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 제도적인 그 베이스가 이 사회주의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사회주의 시기에 그 축적한 그 휴먼 캐피탈. 누구나 다 학교 가고, 누구나 대개 다 병영 생활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다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혹은 사민주의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었던 많은 그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사회주의 동안에 이 인적 자본의 형태로 축적을 하고, 다만 그걸 사회주의 체제가 잘 활용을 못했는데 그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중공업 집중 뭐 이런 체제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서 세계 경제에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그 인구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어떤 그 효과가 사회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적인 효과가 뭐 어느 정도 장기간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독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회주의 안에 그 배태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질서나 그 원리들이 지금도 존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그 동산당의 어떤 그 정당성이라 그럴까 이런 게 그런 아주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뭐 그런 걸 우리가 좀 그 다음에 이제, 좀 크게, 큰 말씀을 하나 이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사실 부분적으로 이미 그 답변이 뭐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 자본가 계급이 이 범세계화, transnationalize 되는 transnational capitalist class formation에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국의 정부는 내셔널 가버먼트들이 이 트랜스내셔널라이즈 된 인더스트리얼 앤 파이낸셜 그 캐피탈리스트들의 비맞춤이라고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거를 민주주의 차원에서는 영국의 그 콜린 크라우치라는 그 정치사회학자가 포스트 데모크라시라는 그 개념으로 이 딜레마를 뭐 설명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블락 교수가 여기 나중에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이 굉장히 그 좀 소박하다 그럴까, 좀 이렇게 이걸 보수적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지금 사실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그 막시스트적인 관점에서 계급 투쟁 시대가 지났는가? 사실 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그 자본가 계급이 트랜스내셔널라이즈 돼가지고 그들은 이 트랜스내셔널라이즈 된 그 자본가 계급이기 때문에 자기 그 국내에서 그 국민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인력 자본을 형성하는지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좋은 노동력을 확보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내셔널 가버먼트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재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뭐랄까, 프루덴셜 그 프린시플 뭐 이런 데 이제 집중적으로 사실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인 문제제기, 이게 뭐 글로벌 클래스 스트러글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부분이 분명히 이제 이 자본주의 자체가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또 그런 차원에서 계급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최소한의 그 인식, 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식 이런 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고, 또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메시지 전달이 있어야,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제 동료 중에 그 허드빌리티라는 그 개념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어낸 말인데 허드빌리티, 가창성이죠.
허드빌리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딴 사람한테 이게 전달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이 허드빌리티를 확보를 하려면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는 이런 한국 사회의 딜레마가 있으면 간판도 마찬가지죠. 간판도 막 서로 막 크게 만드니까 나도 크게 만들어야 뭐 한.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사회가 시끄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너무 오늘 블락 교수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글로벌 마이크로 파이낸싱 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그 대화들이 이 허드빌리티를 확보를 하려면은 조금 더 좀 큰 얘기를 뭐 글로벌 클래스 스트러글도 좋고 뭐 어쨌든 뭔가 좀 근본적인 좀 큰 얘기를 좀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국가들의 내부는 굉장히 민주화가 잘 됐어요.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국제관계는 대개 우리가 흔히 이제 패권 안정 이론, 헤지모닉 스터빌리티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패권 안정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패권 국가가 있을 때 질서가 잘 잡히고 패권 국가가 없으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아마 아까 처음에 이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즘 신문에 이렇게 세계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뭔가 지도자가 없다 이랬을 때는 국내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뭐 G2의 시대가 아니라 G로의 시대, 제로의 시대라고 말하듯이 이게 없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패권 질서라는 것이 그게 상당히 위계적인 질서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좀 통합의 수준이 낮을 때는 뭐 세계가 이렇게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각 내부적으로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이 통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우리 내부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국가가 상당히 민주적인 국가였다고요. 그런데 그리스에서 이렇게 거리에서 막 데모하고 경찰들이 이렇게 진압하는 걸 보면은 70년대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의 요구가 정부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데 정부는 세계금융시장이나 IMF나 EU 커미션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국내적으로 그래 민주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면 국제적으로 좀 더 민주적인 질서를 만들어서 이러한 부담이 몇몇 국가들, 특히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부과되지 않는 어떤 질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케인즈라는 사람이 오늘 블락 교수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1944년 브레튼 우드 회의 때 이제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그 위기 국가, 돈이 없는 국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국가, 그러니까 부자 국가들도 책임지는 좀 형평스러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 커런시 클리어링 하우스를 만든다든지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 화폐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당시 미국이 그걸 반대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달러를 세계 통화를 만들고 싶고 미국은 흑자국이었거든요. 미국이 제일 부자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이제 적자고 미국이 이제 빚에 허덕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부자 나라들, 돈 많이 가지는 나라들도 좀 책임을 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G2 회의에서 올해 11월 달도 그렇고 올해 11월 프랑스 파리도 그렇고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했던 것도 그게 핵심 의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strong, stable, balanced growth를 하자는 건데 그 중에서 사실 키 포인트는 밸런스드 그로스입니다. 밸런스드 그로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자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이 좀 흑자 좀 내지 말고 그게 좀 형평하게 이루어지게 하자는 건데 그 흑자 나라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국제 질서가 사실은 어떤 패권적인 질서로 되어 있을 때는 패권 국가가 질서를 잡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패권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정치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틀은 이제는 상당히 다자가 참여하고 어찌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정당성을 세계 시민으로부터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도 미국이 상당 부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미국도 포기를 하고 다른 나라들도 좀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파운데이션과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졌을 때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주의를 좀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생각할 그런 때가 왔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진영 학장님이 프레드 블락 교수님보다 조금 더 레디컬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블락 교수님 아마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Absolutely. I don't
I will not tolerate being out-radicalized. So then, I mean, I only had, 45, 50 minutes for my initial talk, so I couldn't cover all of these points. So let me just say very, very briefly that the opening up of the social imagination that I was talking about by breaking down this binary, that opening up of the imagination is only the first step. And then, on the basis of that first step, we can create new visions for the national level, the regional level, the global level. And then it requires social movements. It requires political mobilization in support of those concrete visions of how we create growth within countries, which is not just about getting more consumer goods, but about taking care of the environment, providing more vibrant local communities, more bottom-up forms of development. And at the global level, it involves a struggle. I mean, and there will be resistance. There will be bankers and transnational capitalists who say, no, we like things the way they are, but that opposition can be overcome if the movements are strong enough, if there is enough pressure from below. And that's what this crisis of global modernity is, a moment of opportunity as well. It means that these arrangements are up for grabs, that it is a time where pressure from below can create the possibility of something better. It's certainly not a sure thing. I'd be the last one to say that, but it's a possibility.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플로어의 참여가 열린다는 걸 아시고 바로 손을 드시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개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블락 교수님께 제가 조금 워닝을 드리면 아마 오디언스로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판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et me talk to you in English. I have three simple questions. The first one is that the question concerning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state or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market system. After especially 2008 economic crisi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made a decision such as the federal takeover of the Fannie Mae and the Freddie Mac. Do you think this is a kind of a class decision or reflects the democratic will of the people? How do you evaluate this federal takeover, the private sector? My second question is that you are arguing about that democracy is compatible with the workings of a market system, and it's kind of a Polanyian proposal, the democratic control over the capitalism or over the market system. Then, do you think that the economic crisis of Eurozone is one of the consequences because of the lack of the democratic control over the economic system? And my third one is that do you have any idea of shaping or building up a democratic control on a global scale to increase or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welfare of the people of the global community? Three questions. 예, 제가 그럴 걸로 알았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이 프레드 블락 교수님한테 집중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됐고, 그래서 어차피 많은 질문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프레드 블락 교수님께서 이렇게 묶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그 질문을 한 번 더 듣고 일단 그 프레드 블락 교수님의 답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제대학 박헌규입니다.
제 질문은 블락 교수님하고 그리고 정진영 교수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락 교수님 훌륭한 강의 또 나한테 좋은 토론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근대 문명 혹은 좁은 의미에서는 뭐 현 재정 위기, 뭐 또 큰 의미에서는 근대 문명의 위기를 이제 블락 교수님과 정진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물론 뭐 도정일 교수님처럼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경제학자들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으려 노력하겠죠. 저도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두 분의 그 솔루션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락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락 교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지금 이 근대 문명의 위기, 현 뭐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을 이 국가 그러니까 bring the state back in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전한 그런 국가를 이제 상정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전 세계를 돌아보면은 그런 건전한 국가들이 참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뭐 몇 국가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를 보면은 그 국가들은 predatory state, perpetuating state, 혹은 게리슨 스테이트로 많은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블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말 정의, 그다음에 평등, 뭐 이런 것에 기초한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되기에는 참 요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진영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런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개별적인 국가한테 맡겨놓으면 어렵기 때문에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저 그 말씀에 찬성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게 뭐냐면, 그런 세계 정부를 만들더라도 여전히 G20이 됐든, G20가 됐든, G30이 됐든, 여전히 그 구성의 국가를 보면 부유하고 강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지금, 부국가 빈국의 어떤 격차 문제, 혹은 한국 간의 그 부자와 그 빈민의 어떤 그 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계 정부는 여전히 지금의 어떤 국제기구의 어떤 그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한 느낌이 들고, 이왕 세계 정부를 구성하려면은 제 아이디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뭐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글로벌 가버넌스, 물론 이제 국가들도 참여하지만 뭐 국제기구들, IMF, 월드뱅크 뭐 등등, 그 다음에 또 5대륙을 대표하는 또 가난한 국가들, 디벨로핑 컨트리 대표하는 국가들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또 뭐 NGO 등,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오거나이제이션의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태의 어떤 지금의 형태의 어떤 국가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국제기구보다는 좀 더 우리가 그걸 뛰어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어떤 글로벌 가버넌스를 만들어야지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have one more question from the floor? Because I was given a mic by mistake. Okay, I can't see you. Yeah, okay, yeah. Okay. I think I deserve raising a question because I came all the way from the other campus, which is 1 hour away. So I'm very delighted to have this chance. And I also, like I was in search of alternative modernity, following Walter Mignolo, the Latin American scholar, and also Antonio Negri and Michael Hart. And so, based on that alternative modernity, I realized your view and Walter Mignolo's view and also Negri's view converges on one theme, which is bottom-up movement, including NGO movement, and also, as you suggested, global fund that are very democratic, and this is the call for future civi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So there are some converging moments. However, one disagreeing point can be found. It's in your point of government intervention. However, think about Francis Fukuyama, who is the kind of ultra-rightist. He had a problem with these postmodern conditions of modernity.
so-called postmodernity. The technology brought human conditions to be so postmodern, which means they rely on this, civil, technological development, making possible human to be relying on that pace. Technological product, including gene product as well. So for Fukuyama, the possible solution for this post-human condition caused by this technological development is stronger government. I think you are on my side, which is for bottom-up movement for the multitude. Even Antonio Negri also suggested that the multitude, which is the modern form of proletariat, they can rely on this bottom-up movement. However, he also suggested no stronger government. So can you clarify on this point how your ideas for the modern global reform is still relying on the stronger government or government intervention, which is a kind of a theme for Fukuyama, the rightist theorist. Thank you. 감사합니다. 여기서 I will invite Fred Block's response to the questions raised from the floor. Okay. Well, I'll try. These are difficult questions that I can't do justice to all of them. On the very specific question about Fannie Mae and Freddie Mac, this was a situation where it was again part of the fiction of a free enterprise system that they had created these hybrid organizations. They were governmental entities and private firms at the same time. And everybody knew that they really had the backing of the state, so they could take very strong credit positions in the market. But essentially, they were required because it was part of the American growth model that people would be able to get cheap mortgage financing for their homes. And the only way to do this was to expand the governmental role. But they had to obscure this with this kind of hybrid form, which was not subject to the same degree of control as a normal government agency. And so I think you're exactly right when you suggest that a part of the source of the crisis was the weakness of the democratic forms. And the place where you saw this most dramatically was that the banks, which were too big to fail, and essentially everybody knew that this group of 8 to 10 giant banking institutions would be protected by the government. And because everybody knew that, their cost of getting capital was much lower than their competitors. So they could grow faster and faster, and they abused that freedom, and they were too big to succeed. They crashed very, very heavily. So my argument is that more democracy is the cure for the weaknesses of the financial system, because without that the financial system within nations and globally is always dependent upon state power. There's no such thing as a bank without a government which is given it the authority that's backing it up, that's the lender of last resort. So given that the financial system is always dependent upon the state, the only way to protect that financial system from abuses is to subject it to greater democratic control. Which brings me to this stronger government, and
the way I think of it is that stronger government, weaker government, or big government, small government is not the right way to think of it. It's effective government versus ineffective government is the real binary, and effective government requires democratic politics and a mobilized citizenry that holds that government accountable. Ultimately, government power is the collective power of the people, and one wants it to be strong and effective. And that the way you do that is by deepening democracy, not by curtailing it. So I apologize for, I guess that completely agreed that there are many parts of the world where the governments are non-existent, they're corrupt, they're ineffective, and so forth. And so a part of the design of creating these global funds which would finance projects is to be able to circumvent those weak governments, create stronger civil societies, create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ose predatory regimes can be dismantled. So, that we have seen in the Arab Spring the possibility of civil society rising up, replacing those predatory states. I think that we can, as a global community, create more resources that make it more possible to bring down those predatory regimes elsewhere. So. 한 분 한 분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사실 지금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실상은 여러분과 여기 패널리스트들이 함께 합의를 통해 우리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더 얘기를 진행시킬 수 있느냐 정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프레드 블락 교수님이 괜찮으시다면은 한두 분 학생들을 통해서 학생이라고 했는데 통해서 질문을 받고 마지막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그리고 저쪽에 질문하실 분 손 들고 계실래요?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렉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수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 렉처 중에서 전 세계에는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에 대한 프로젝트가 실행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면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 실행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을요, 저희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인 의도성을 갖고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취약계층이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거를 지금 의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가치평가 면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가치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여러 논문이나 통계들이. 그래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가 어떤 경제적인 상승이나 이런 그런 수치에 대한 통계에만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에서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경제 일환으로 활성화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제가 그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 사회적 평가 가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조금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사회적 가치 평가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들 정말 의미 있는 토론 감사드리고요.
And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 It was really educative, and I learned a lot of things. But there are a couple questions that I want to ask. Is about like through the entire discussions, that the conclusion about the problem of modernity is that based on, I think, based on some kind of personality or the morality that we have to keep. But something that I read in your script is that, I mean, the model for the financial institutes that about the lending system, I think, is really interesting. But however, like a little bit similar to the Professor Zhang's opinion, is that I think, of course, the democracy is something based on the individuals,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some hegemony system or some kind of powerful individual which can lay down some kind of rules is somewhat important to force the people or the conglomerates to do some kind of like to make this kind of morality come true.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kind of like the importance for the existence of this kind of like a hegemony or the kind of like powerful individuals? I just want to listen to your opinion about that.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호우 교수님. 블락 교수님께 질문 드리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총장님, 인사님이시고 또 이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은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했으면 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 그 표현 가운데 보면은 그 collective amnesia, 그 집단적 망각이라는 그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망각을 했다. 그래서 망각한 사람한테 약간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근데 이게 과연 그런 건가? 우리가 일종의 기억의 억제, 억압을 당하고 있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망각해버렸다. 이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가. 기억을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도 좀 있지 않았는가. 그걸 좀 이렇게 고려해 주실 수 없었을까. 하여간 저는 그 선생님의 상당히 좋은 그 아규먼트 가운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수수께끼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망각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These are all difficult questions, especially given the problem of translation. Well, I guess that you're right that collective amnesia understates the degree of struggle over ideas which is going on and the efforts of certain powerful interests to shape how we think about the world. But I think it's also part of what I was trying to get at is that this part of the of consciousness has not been an area of struggle for dissidents, radicals, leftists, and so forth. So that there are aspects, I mean, in other words, that a growing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awareness that burning oil and coal are bad things has seeped through our societies despite the oil companies and the coal companies wanting us to believe the other. In this case, the social movements, it seems to me, have failed to challenge this set of ideas. I mean, that there is some collective forgetting of the lessons of the 1930s. But, you know, I'm happy to qualify that it's something, sometimes the memories were aggressively stamped out. I'm not sure exactly what the question about powerful individuals was
was getting at. I mean, I think that I do believe deeply in the capacity of social movements to redefine reality. My own intellectual and political formation was very much in the student movement, the anti-war movement in the U.S., and it led me to look at the world, to see things differently than what I had been taught by my teachers. So I think that opening up this space for the imagination, engaging in social movements, is the way in which we collectively learn the way to different political arrangements. So I don't think that, I think that those movements generate their own leadership, but that we're not dependent on those leaders. We can create leaders as we create social movements. The question about how we evaluate these social enterprises, I mean,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in terms of, I mean, that if I have these new global agencies and they're funding activities around the world, the question of what are the criteria of success, which efforts get financing and so forth. These are very important questions, and I think you're right that we too often are using very narrow criteria of evaluation. So I think that's another area where there needs to be more contestation. That again, we just reproduce a kind of narrow growth model if we say that every social enterprise must, jump through these particular hoops. We have to broaden the concept of what is productive, what is valuable, and that's part of the contest.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각 패널리스트들에게 한 30초 정도씩 마침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경석 선생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하시면서 끝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사회학을 포함해서 사회과학이 전체적으로 좀 위기 상황에 있고 또 사회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별 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사실 우리의 생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20세기 전후에 미국이 이제 헤게모니를 가지고 이 인터스테이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각 사회들이 좋거나 싫거나 네이션 스테이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미국식 모델을 가지고 이제 사회과학을 만들어서 그걸 배워서 이제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굴러왔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이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나라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전히 성취되지 못한 목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이 글로벌하게 여러 가지 이 계급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사회 모든 걸 글로벌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사회과학을 그냥 이 세계화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좀 글로벌한 측면을 함께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에 우리가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블락 교수님 말씀 또 오늘 토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 오늘 블락 교수님 논문 강연을 아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근대 문명 혹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근본적인 위기에 이제 들어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처방들을 쭉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제안했거나 또 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하여튼 다가오는 문명이 혹은 시스템이 좀 지금보다는 좀 나아야 될 거 아니겠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양극화되지 않고 또 그것을 대단히 불안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과제에 우리 한반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식인들의 사명과 역할이 대단히 현저하게 높다. 이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중요한 사회적인 위기와 관계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은 뭘 하는가? 왜 아무 발언이 없는가? 사회가 경청할 만한 중요한 의견을 내고 비판을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관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나 사회와 문명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의식을 가진 사회과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토론을 경청할 수 있어서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유일하게 플로어에서 질문까지 받으신 정진영 학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그 답은 나중에 학교에 가서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프레드 블록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사실 깊게 받아들였던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특히 교수님들이 아마 그럴 텐데 비전이라고 할까 지식에 의해서 이미 좀 갇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전을 생각할 때 좀 뭔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의해서 너무 많이 갇혀 있거든요. 사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있는 국제대학에는 정치, 경제, 경영학을 하신 분들이 다 같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근데 학생들에게는 모든 걸 다 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듣고는 교수님, 다른 교수님, 경제학 하신 교수님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왜 교수님 그렇게 말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좋은 기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특히 여기 학생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도 그렇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어찌 보면 사실 융합이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들에 가서 좀 많이 배움으로써 이런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비전을 어떤 한 지식에서 가두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이고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프레드 블록 교수님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자기가 배운 교수님들은 말 안 하는 거를 자기가 많이 생각을 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그런 창의 정신이 필요한 때에 살고 있고 아마 오늘 이런 강의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미온 렉처와 이제 앞에 있었던 미온 렉처와 지금 이은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주신 프레드 블록 교수님께 경희대학의 구성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지성인의 참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 사회자의 권한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드 블록 교수님이 다른 계기에 이런 말씀을 주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성인들은 패시미스틱하고 그러니까 행동하는 사람들은 옵티미스틱한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는 지성인은 옵티미스틱해야 되고 위를 가진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훨씬 더 현실적인 패시미스틱한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처음 프레드 블록 교수님을 뵙고 두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 아직도 정정하시고 젊으셔서 이게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그 해답을 저는 프레드 블록 교수님이 가지신 인텔렉트로서 지식인으로서 가진 어떤 그런 낙관주의, 옵티미즘에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 더 전해드리면 제가 시간이 전에 조금 뵈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기도 했고 이게 살아있는 지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사실 리서치 프로페서로 지금 계시는데요. 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가 버짓 컷을 하면서 패컬티들을 파이어하고 스튜던트에 대해서 못 받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오래 남아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고 면목도 없는 것 같아서 자리를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더 보탤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런 분이 프레드 블락 교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운드테이블 참석해 주신 이순 선생님, 장경선 선생님, 도정희 선생님, 정진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큰 감명과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의미 있는 담론의 장이 되기 위해 미원 렉처는 계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